안녕하십니까. 전상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6강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약간 부당지원행위와 7강에서 이어질 수 있는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의 좀 구분해야 될 점은, 부당지원행위는 어떤 규모의 회사들도 다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6, 7강에서 말씀드릴 사익편취는 유형은 비슷하나 일정 동일인 총수일가가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만을 별도로 떼내서 규제를 한다. 그거는 당연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때는 혹은 공시 대상 기업 때는 커다란 규모의 기업 집단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두 개를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왜 다르게 하느냐? 라는 거는 뒤에 강의에서도 관련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에 하다 보니 부당지원 행위를 공정위가 계속 내부 거래를 잡다 보니 규제하는데 법원 가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예컨대 정상 가격 입증 문제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러면은 이게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게 부당한 행위냐 아니냐, 비싸고 싸게 거래한 건 그렇다 치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게 부당한 거래냐, 여기서도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정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커다란 기업 집단은 총수일가가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은, 아까 저희가 전에 강의 시간에 뭐 소유 집중, 일반 집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유 집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들은 이런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그냥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입법화된 게 사익편취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내부 거래 중 부당지원 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지원 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자, 보세요. 특수관계인, 어이구,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많이 주시죠. 회사에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블라블라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무상이란 취지겠죠. 무상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 거래 단계에서 내가 다른 사업자랑 직접 거래하면, 예를 들어 A가 있고 내가 B랑 계속, 여기는 B계열이겠죠. B계열 회사랑 계속 원료를 공급받아서 납품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그걸 제조해서 팔고 있었어요. 소비자한테. 근데 갑자기 A가 계열회사 하나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B 협력업체잖아요. 일종의 협력업체니까 여기 중간에 A-라는 회사를 하나 끼워 갖고 와서 너 중간에 마진이라도 먹어 라고 해서 줘야 돼요. 근데 직접 거래하면 유리해요. 기존에는 100원에 계속 납품받아 왔어요, 개당. 근데 A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105원을 주고 105원에 지출이 나가고 A가 5원이라는 마진을 먹기 시작했더라. 그럼 뭐예요? 다른 사업자 B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5원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역할이 없는 A-를 매개로 거래해서 A-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통행세 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입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2015년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령의 규정이 있었고요. 2015년부터 통행세 규정이 추가로 신설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런 통행세 규정이 법령상 없을 때도 판례, 공정위는 이런 통행세 거래들의 폐해를 인식하고 제재를 했어요. 사실상 이거에 해당한다고 유추 적용을 해서 규제를 했고, 법원도 잡고 있고 공정위도 규제하고 있으니까 입법화해서 명확히 통행세 규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통행세 규정이 신설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법을 하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23조 1항 7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행되면서 추가된 게 여기 보시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다. 이게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 객체는 처벌 안 받았어요. 지원 주체만 처벌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비싸게
계열회사를 지원해서 나는 비싼 돈을 줬으니까 손해. 과징금도 받아서 손해. 받는 회사는 이익만 받는 거예요. 제재가 없었어요. 따로. 준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받는 놈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다. 받는 놈도 제재를 해야지 어떻게 주는 놈만 제재를 하냐. 그래서 지원 받는 놈도 제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되냐. 과거에는 A가 B한테 지원한 게 정상 가격이 거래가 하면 100억이면 내는데 120억을 지출했어요. 그럼 20억만큼의 차액의 지원행위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20억에 10%를 아니 8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어요. 16억을. 그럼 16억 과징금 부과하는 애가 과거 이 법 2015년에 시행되기 전에는 A만 부담했었죠. 지금 B는 더블 카운팅이 된다. 32억이라는 더블 카운팅이 된다는 게 지금의 실무례입니다. 저희 처음에 이 더블 카운팅이라는 이런 의견이 올라왔을 때 심사보고서가 작성됐을 때 저희는 극렬하게 했죠. 아니 어떻게 이걸 더블 카운팅이냐.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지금 실무는 더블 카운팅을 다 한다 라는 겁니다. 얘는 많을 거예요. 또 하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컨대 자 100억을 빌려줘요. 빌려줄 수 있죠. 근데 이 A가 B가 사정해서 100억을 빌려주는데 B가 만약에 은행에서 100억을 빌린다면 금리가 신용도가 별로 안 좋아서 연 한 7%는 줘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A가 B한테 5%를 빌려줬다. 5%. 그럼 2%. 얘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2%는 큰 차이 안 나고 이 정도까지로 부당지원행위라고 봐야 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5%, 2%라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는 이 금리상의 지원은 얘와 얘만 따져본다. 그럼 정상금리가 7%면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리가 5%예요. 그럼 이거의 차이는 2%지만 액면상 절대금액으로는 2%지만 비율로 따지면 5%에서 2%면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40%. 7%를 기준으로 하면 30%가 더 저렴한 거죠. 이거는 굉장한 지원행위죠. 이건 금리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물건값으로 하면 물건값이 30%. 금리가 여기서 물건값인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다. 이런 것들을 제재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자, 보시는 거죠? 어음을 매입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 회사의 신용등급, 지원 객체가 통상적인 신용등급에는 할인율이 3%가 적용되는데 이거보다 낮은 2% 할인율만 적용해서 어음을 비싸게 사준다. 이런 것들도 잡겠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시가에 비해서 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사주더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당연히 A가 B를 갖고 있어요. 근데 100% 자회사예요. 한 몸이에요, 사실은. 그럼 A 인력, 여기 B가 법무팀이 없어요. 영업팀이 없어요. 그럼 A가 야, B 너 도와줄게.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도와줄게라고 인력을 여기서 막 보내주면서 대가를 하나도 안 받아요. 이런 것들도 잡겠다. 법인이 별개의 회사다. 경제적 독립체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부당한 인력 지원의 유형이 그런 거다. 통행세 거래는 아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통행세 거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직접 거래하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의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거. 또 역할은 있어요. 역할은 있지만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잡겠다. 이게 정말 지금 공정위의 트렌드입니다. 이 통행세 거래를 공정위가 되게 거래 단계가 여러 개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통행세 거래가 공정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정상 가격을 입증 안 해도 된다라는 거에 공정위가 꽂혀 있어요. 늘 법원 가면 깨지는 것이 정상 가격이 시가가 얼마냐고, 그럼 시가 증명도 못하고 비싸다고 하면 돼? 그래서 거기서 맨날 깨지는 게 공정위였다면 지금은 통행세는 쉽죠? 시가 입증할 필요 없어. 네가 역할 대비 마진을 많이 먹어. 그럼 그거는 통행세 거래야. 그러니까 넌 제재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역할을 공정위는 요구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되고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미미하다는 컨셉을 갖고 거기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공제한 나머지 마진에 대해서 지원이다라고 보는 이런 컨셉의 제재들이 요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당지원행위는 왜 금지되냐?
왜 금지될까요?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사익 편취에도 연관이 되지만 회장님이 갑이라는 회장님이 있어요. 내가 A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 근데 아들이 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20대고 30대예요. 이거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나중에 뭔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얘한테 주면은 증여세 상속세로 절반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절반 날아가면 을이 이 A 회사를 지배를 못해. 나중에 뭐 지분 팔아갖고 상속세 다 내고 나면 지분이 지금 30%가 만약에 소수지분권자가 15% 싸우고 있는데 30%를 얘한테 상속했다가 15%가 날아가 버리면 그럼 지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을이 회사를 하나를 세우는 거죠. 세우면 A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래들 예컨대 뭐 건물 관리일 수도 있고 안에 IT 서비스일 수도 있고 A가 제조업이라면 운송회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A로부터 파생되는 협력업체들이 하던 사업을 여기로 싹 몰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 B의 가치야, 기업 가치가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많아질수록 B의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을은 처음에는 한 1억만 들여서 세운 회사가 한 3년, 5년 지나니까 이게 100억짜리, 10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돈을 을한테 밀어주더라.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동일인이나 그 아들 관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망해가는 자회사가 이걸 없다 치고 이 B가 망해요. 원래 이 B는 A랑 똑같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경쟁이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나요. 그럼 A가 아씨 내가 협력업체 주던 걸 B 너 이 사업 해 그냥. 아니면 중간에 통행세 거래라도 해. 그럼 마진 먹어. 역할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B를 지원해주면서 B가 갑자기 자본이 굉장히 건전성이 약하던 회사가 점점 좋은 우량회사로 탈바꿈을 하더라. 이거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고 그런 회사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두 가지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지원행위, 비싸고 싸고 거래, 통행세 거래가 있다면 이게 지원행위예요. 부당성이 있어요. 부당성은 뭐냐? 그 지원 객체, 지원을 받는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거래 정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특이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한몸이라는 회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계열회사에 꼭 한정되지 않는다. 뭐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기업 시장에서 분리되고 막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계열에서 분리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계열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공정거래 조회성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왕성한 플레이어일 필요도 없다. 잠재적으로 신규 진입하면서 얘를 키워주는 것도 제재할 수 있다. 즉 진입을 준비 중인 회사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보시고 제가 조금 사례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상가격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정상가격 때문에 공정을 계속 법원 가서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정상가격은 뭐냐? 지원 주객체 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만약에 동일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쉽게 얘기할게요. A, B 간의 내부 거래로 IT 거래를 했어요. IT 유지보수 거래를 했어요. 이런 거면 만약에 C라는 비계열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공급받았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이게 정상 가격이 되는 거죠. 즉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예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 가격. 그럼 이 정상 가격은 누가 입증하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이 된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입증을 못해서 법원 가서 꿰짓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외 조건이 있어요.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공정위가 증명한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 경우는 안전지대다. 그래서 보통 7% 차이 안 나면 괜찮겠거니해서 한 3에서 한 5% 정도의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것이
요즘에 추세로 자리 잡아오다가 공정위가 이젠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죠. 뭐냐면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이건 뭐냐? 실제로 개개 제품을 따져놓고 보면 한 3%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규모가 한 1천억이 되는 거예요. 1천억이 쌓아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7%까지는 차이가 안 나다고 할지라도 이 소소한, 티끌모아 태산인 거죠. 이 소소한 것들에서의 규모가 너무 커진다면 이거는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엔드라죠, 엔드. 그러니까 1억 미만 요건에 해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아질 때는 7%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커지면 제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 나오는 건데, 정상적인 경영 판단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례적인지, 지원 주체기 불리한 조건인지, 이런 뻔한 얘기들 써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부당성도 마찬가지로 요건은 예를 들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되는 경우,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당지원행위에서 그냥 할아버지 효시적인 판결이에요. 에스모 계열사의 사례인데 이 회사가 IT 하는 회사였어요. ITO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럼 연간 ITO는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요. 사람이 들어가는 계약이에요. 사람의 인건비를 받는 계약인데 인건비 받는 계약을 보면 이 IT 업계에서는 소프트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의 인건비를 고시를 해줬어요. 그럼 만약에 100이라는 돈이라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보니 다른 기업 집단들 거래 관행을 보니 이 100%를 맥시멈으로 놓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더라. 어떤 기업 집단은 할인율을 20%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 집단은 30%까지 적용해 주고 할인을 안 하는 데가 없더라. 근데 유독 이 회사는 100%를 다 받더라. 이러면 이건 부당지원이야 하고 잡았던 거예요. 근데 다른 SI 업체들과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유지보수율도 되게 높게 적용했고 근데 법원은 결국에 어떻게 했냐? 아니다. 인건비가 높을 수 있다. 서비스 질이 높으면 인건비가 높을 수 있다. 즉 정상가격 선정할 때 이 C사가 제공하는 IT 용역과 똑같거나 유사한 IT 회사를 비교하지 못했다.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비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동일 유사한 서비스 계약의 예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가격 입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너가 못한 거야. 그래서 깨진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이후로 IT 사건에 있어서 부당 지원을 잡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가 최근에 H 기업 집단을 제재를 하려고 또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무혐의가 나와서 제가 했던 사건이겠지만 또 무혐의가 나와서 또 IT 사건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IT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또 난관에 부딪혔다라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라면 얘기예요. 라면 얘기. 뭐냐? 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이 S식품 굴지의 라면 회사예요, 국내. 이 회사가 중간에 N사라는 회사를 끼워 넣어서 라면을 유통해서 이렇게 공급시킨 거예요. 마트에 공급시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직거래도 많아요. 그럼 중간에 하나 필요 없는 회사잖아요. 여기서 마진을 남겨줬기 때문에 공정위는 너는 즉 아까 말한 거예요. 정상 가격, 너가 이 안에서 이 가격이 너가 직접 공급했으면 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데 N을 안 붙였으면 근데 N 마진이 붙은 이 가격이 있어. 그럼 2에서 2를 뺀 가격이 N을 지원한 가격이야 라고 해서 중간에 비용은 일부 공개해 줬지만 이 마진이 지원행위다. 통행세 거래죠. 소위 말하는 통행세 거래. 이걸 잡았더니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상 가격은 얘를 빼고 얘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마트, 대형 마트들하고 거래한 직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이 3을 비교해서 정상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마진, 그럼 무조건 통행세 거래에서 마진 남길 수밖에, 마진이 0인 거래는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통행세 거래가 발생을 하고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다른 직거래하는 사례를 찾아서 정상 가격 증명을 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반대되는 사례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 이것도 기업인데 ATM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ATM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어요. ATM기, 현금 인출기죠. 근데 중간에 느닷없이 기존의 ATM 제조를 해본 적도 없는 계열사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끼워 넣어서 마진을 남겨준 거죠. 이 경우는 또 잡았어요. 통일세관련돼서 아까랑 다를 바가 없죠. 차이라고 하면 얘는 원래 이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원래 이걸 하는 회사라는 거고 얘는 안 해본 놈을 재정적으로 악화되는 안 해본 놈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아예 없다. 불필요한 유통단계 추가다. 지원유도도 명확하다. 그러니까 통행세 거래를 인정했다.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의 두 개의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배치되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향후 법원 판결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사례니까 넘어갈게요.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내 굴지의 전선 회사를 여러 개 거느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중간에 유통회사를 하나 했어요. 여기도 다 계열이에요. 계열. 다 계열이요. 세 회사가 다 계열 회사예요. 과거에는 이 국산 전기동을 파는 이 회사로부터 이 전선사들이 여기가 4개사죠. A, B, C, D가 각자 협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중간에 G사를 설립해서 G사를 협상의 상대방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 G사는 이 4개의 물량을 싹 모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죠. 언뜻 보기엔 이렇잖아요. 물량 4개 회사를 아무리 계열사지만 4개 회사를 다 모아 갖고 왔는데 그러면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할인 받아주면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공정위는 그렇게 안 보죠. 형식상으로 계열사들이잖아요. 뭐 새로운 비계열사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모아준 게 아니라 기존 계열사들을 모아 갖고 왔을 뿐이고 그거는 결국 너를 중간에 낀 너를 이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계열사 간에 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제조회사인 N사는 할인해주면 안 되는데 할인해줬기 때문에 이 할인해준 것 자체가 지원이다. 라고 봐서 제재한 사례죠. 여기서 좀 더 보는 것은 통행세 부분도 있고 현저한 규모도 있지만 통행세 관련해서 공정위가 굉장히 역할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물론 이것도 제가 했던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유통회사가 물량 모아서 볼륨 디스카운트 받으면 그게 어떻게 역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고 엄청나게 싸웠지만 공정위는 아니다. 이건 명목상에 모아온 거고 역할. 중간에 계약도 여기들이 막 관여를 하더라. 직접 계약 체결할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역할이 실제로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직거래의 통합 효과를 좀 무시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건데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 부분. 이건 좀 재미있는 사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의 공정위가 접근하는 방식을 제재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이제 컴파운드 생산용 하는 공장을 이제 자회사가 설립된 거예요. 그리고 컴파운드라는 회사를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됐냐면 회사가 처음 설립되고 공장을 구입할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그러면 내가 공장 사서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해서 공장을 사서 임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계약의 그 임대차 계약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안에 임대료 부분도 있고 뭔가 보험료 납부 부분도 있고 지급 기일도 있고 지연이자 조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공정위는 이걸 부당 지원료를 잡을 때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다 부당 지원이라고 별도로 잡는다. 되게 재밌는 거죠. 뭐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니까 이 안에서 비싸고 싸고만 따지면 되지. 왜 떼서 일단 임대료가 적다라는 거 하나 잡고 왜 보험료를 임차인이 네가 부담 안 하고 임대인이 부담해 주냐 이거 하나 잡고 그리고 왜 임대료 적기간을 월말이면 월말 받던지 30일 안에 받던지 120일이나 후에 받냐 돈을 월세를 이것도 잡고 또 이 월세가 좀 지연됐으면 이자를 받았어야지 이자도 안 받냐 이것도 잡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임대 기간이 다 있을 때 좀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금 좋아졌죠. 이제 계속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또 팔아줬어요. 사게 해줬어요. 근데 팔 때도 왜 싸게 팔았냐. 다 잡는, 모든 걸 다 잡은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 거의 다가 저희가 승소했어요. 공정위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어요. 법원 판단은 다 거의 잘못됐어요. 근데 이 부분만 나중에 이 부분만 저가 매각이라고 봐서 제재를 했고 거의 80% 이상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인데 오늘 재미있는 거는 공정위는 하나의 큰 걸 보지 않고 조각 분리해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부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조건이 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맥주 소주 회사인데 아들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뭐냐면 아들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통행세 거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행세 거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이건 비계열이에요. 비계열. 계속 비계열사로 거래하고 있었죠. 이게 뭐 원료 회사고 비계열사가 코일을 납품해서 H사에 공급하는데 요 사이에 통행세 거래처럼 보이니까 이 밑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밑으로. 오씨, 그럼 통행세 거래가 아니야? 약간 통행세 거래를 약간 면탈한 거죠. 공정은 이것도 잡았다. 어떻게 잡았냐? 얘가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회사. 너는 이 비계열 S사를 한테 내 아들 회사를 지원하도록 교사한 놈이야. 너는 교사범. 너는 정범이야. 넌 지원 주체야. 비계열사가 지원 주체가 된 거죠. 되게 재밌게. 그리고 아들 회사 너는 객체. 야, 통행세 거래의 객체야. 이렇게 해서 교사범, 정범, 지원 주체, 지원 객체. 이렇게 3단계 거래 구조의 특수한 유형을 잡은 아주 재밌는 사례가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회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건 법원 가서 깨지긴 깨졌어요. 깨지긴 깨졌는데 공정위가 또 접근하는 방식은 아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협력사한테 비싸게 사달라고 그러면서 그 협력사한테 그 대신 내가 다른 거래 해줄게. 이 거래 해줄게. 너한테 좋은 거래 몰아줄게. 라고 하면서 아들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해준 거죠. 이것도 아들 회사를 위한 우회 지원이다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 행위 유형은 맞아요. 맞지만 공정위는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 판단을 너네가 제대로 증명을 못했다라고 봐서 패소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회 지원으로 지원 행위에 해당되는 이 구조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뭘 볼까요? 이건 또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것도 통행세예요. 공정위가 정말 접근하기 좋아하는 이것도 좀 저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예요. 근데 중간에 원래 빵을 팔던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생지라 그래서 밀가루가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지원 주체죠. 여기가 주체예요. 그리고 이 S사는 일단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밀가루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계란 생산하는 회사도 만들고 있고 뭐 소세지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 통합해서 직접 다 구매 협상해서 납품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공정위는 통합 구매하는 이 회사가 필요가 없다 라고 본 거죠. 이상하죠. 저희가 보기에는 S사가 직접 안 갖고 있으면 또 말을 안 해요. 갖고 있어요. 내가 직접 이제 회사가 유통을 하는 회사가 제조까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공장을 하나를 인수해서 그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가 점점 더 커지는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밀가루, 계란, 소시지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소시지 회사에 식품위생법 위험 문제가 생기면 밀가루 공장이나 계란 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분리계열화 시킨 거죠. 해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한몸인 회사라고 사실상 보고 사업 부서와 별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다고 본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법원 가서 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거래 가격인 거죠. 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직거래할 수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사지침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이 안에 뭐 이건 있었는데 이거의 또 시사점은 뭐냐면 이 사건도 위의 사건하고 같은 사건인데
세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단서는 신고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때 위법하다, 고가라고 지적이 됐던 거예요. 공정위가 그걸 조사 과정에서 빼서 세무조사 때 위법하다고 했을 때문에 이것도 부당지원이라고 이중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거를 갖고 있을 때 세무조사 관련한 자료들을 공정위가 국세청에 혹은 세무서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협조를 안 해요. 국세청에는 협조를 안 하는데 결국 조사 와서 그런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하고 처분결과 통지서, 부가처분 조사결과 통지서를 가져가면 내부 거래할 때 비싸게 거래했네, 싸게 거래했네, 이래서 세금 또 냈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제재의 부담이 있다라는 것도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시정조치는 뭐 어디다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과징금은 뭐 이거는 뭐 고려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지원한 금액의 80% 엄청나죠. 괜히 비싸고 싸게 했다가 100이라는 걸 지원해서 80%를 과징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더블 카운팅이 된다. 객체랑. 그렇게 되면 실제로 160을 낸다. 그러면 괜히 지원하려고 100을 줬다가 두 회사가 80씩 나눠내면 60이라는 완전한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련한 지원 행위를 했는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건 정액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올해 말에 시행되는 얘들은 과징금이 2배 상향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80%는 동일하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으로 상향됐고, 한도가 평균 매출액이 5%가 한도였는데 이것도 10%로 상향이 됐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거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부당지원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공정위가 굉장히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거다. 왜? 좀 생각해보세요. 부당지원했으면 내 회사의 손해를 보고 다른 회사를 지원한 거예요. 그럼 내 회사한테 뭐예요?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굉장히 행사하기 좋아하고 고발되는 순간 그 의사결정을 실행한 것의 타겟은 맨 위의 총수일과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배임죄로까지 추가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가 있는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방어해야 되는 행위 유형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6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